오늘 영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리를 알면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주식보다 금리, 채권에 더 신경을 쓴다.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워렌 버핏을 이해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내재가치 계산은 결국 적정주가 계산이었다. 3프로TV 신과 함께 채널에 나온 신환종 센터장님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에서 기회를 막 찾고 그러다가 또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잽싸게 주식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다. 또 다른 세상이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금리는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나? 203페이지에서 저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식시장에 붐이 한창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살 때,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라. 그렇게 수익을 낸 후 보수적인 채권을 사라.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판 주식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조만간 닥쳐올 주식시장의 침체기를 기다려라. 침체기가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모두 팔고 다시 주식을 사라.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지식인 인플레이션, 금리, 채권, 주식의 관계와 무슨 채권을 사면 되는지, 언제 사면 되는 건지, 채권 투자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등을 이 책과 이런 표와 이런 엑셀 자료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3개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을 표현하는 매우 적절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채권과 금리 활용법, 워렌 버핏식 채권형 주식 투자 실전 매뉴얼, 단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낸 가치투자 전공법. 정말 이 책에는 이 3개의 문구가 명쾌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5,800원짜리 책 한 권 읽어서 10만원만 벌어도 완전 이득입니다. 돈, 투자와 관련된 책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돈 공부는 돈을 벌기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처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총 16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은 주식, 채권, 금리의 상관관계를 말해주는 3번, 7번 포인트의 내용과 채권형 주식 투자 매뉴얼을 다루고 있는 16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16번의 내용에서 워렌 버핏의 적정주가 구하는 방법을 엑셀 파일로 자동화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은 물론이고 채권과 관련된 영상과 글을 여러 개 참고하여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기한 채권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기고 싶다면 채권과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하라. 아빠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면서 왜 그렇게 평온해? 식사 후 과일을 깎던 큰딸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안 빠지던걸? 이 책에서 주장하는 투자 방식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주식은 채권형 주식에만 같이 투자해야 한다. 둘째, 주식은 항상 채권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이 방식의 큰 장점은 주가 하락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채권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따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채권의 안정성에 수익성이 더해지는 시기가 바로 주가 하락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가 폭락장에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남들보다 적은 손실로 견딜 수 있으며 오히려 가격이 폭락했다가 급상승하는 종목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일석이조의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궁금하시면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2. 가치투자, 내 인생의 구원자.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분명 채권책을 샀는데 왜 가치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채권 투자와 가치 투자의 원리, 근본, 뿌리가 같구나. 그래서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를 채권형 투자라고 하는 거구나.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 투자 업무를 맡으면서 주식 투자에 눈을 뜨이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오묘한 금리의 원리를 알았고 주식에 대한 알량한 상식으로 지금까지 바보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가치 투자를 이해했고 가치 투자와 금리 투자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도 이해했다. 워렌 버핏의 채권형 투자를 이해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투자는 좋은 성과를 보였고 가치 투자 전도사를 자처하게 되었다. 3프로TV 신과 함께 채널에 나온 신환종 센터장님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만 하고 영어를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프로TV 김동환 투자자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식펀드 매니저는 최소 2에서 3년간 채권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채권을 알아야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16번 포인트에서 채권 원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3. 채권이란? 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 간으로 본다면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채권의 개념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만기가 있다. 두 번째, 이율,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 세 번째, 거래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율,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예금과 같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구매할 때 미래이익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금과는 다른 특징인데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에는 가격과 수익률이 매겨지게 되며 시중 금리에 따라 가격과 수익률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므로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있다.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요. 3년 만기 채권이라면 3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입니다. 여기서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특성이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이율, 이자율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기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통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상 현상이 발생된 것이죠. 만기가 도래하면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고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 채권을 구매할 때 미래 이익 계산이 가능하다. 이율은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표면 이자율을 말합니다. 표면 이율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표면 이율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익입니다. 자, 여기 채권이 있습니다. 이율, 이자율이 5%고요. 만기가 1년입니다. 액면가는 10,000원이네요. 이렇게 발행된 채권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그럼 미래 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원금 10,000원을 돌려받고요. 이자 10,000원에서 5%로 곱한 500원, 즉 미래 이익은 1,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채권은 채권을 구매할 때 미래 이익이 명확히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거래가 가능하다. 가격과 수익률이 변한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앞에서 채권은 미래 이익이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변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1년 후에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10,000원짜리 채권이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의문을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그냥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채권 가격은 금리가 인상되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산 채권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채권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산 채권 가격은 매수한 후에 금리가 인상되면 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내가 산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A 채권이 있습니다. 이율은 5%고요. 만기는 1년입니다. 액면가는 10,000원이고요. 자, 이걸 제가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채권을 사자마자 시중금리가 인상이 돼서 B채권이라는 게 발행이 됐는데 이 B채권이 이율이 8%나 됩니다. 만기는 1년이고요. 액면가는 10,000원과 같습니다. 근데 이 B채권을 10,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자, A채권의 미래수익은 1,500원이고요. B채권의 미래수익은 1,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B채권이 10,000원에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A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아마 자신이 구매했던 10,000원에는 절대 팔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 B채권이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A채권은 안 살 겁니다. 따라서 A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B채권과의 미래 이익 차액인 300원을 할인해서 9,700원에 팔아야 다른 사람들이 사갈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럼 A채권은 절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즉, A채권은 시장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인하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채권 가격이 시장금리에 따라 변하는 것은 채권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게 예금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금 역시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금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금은 가격 자체가 매겨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금리가 인상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채권을 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분명히 이 시중금리가 인상돼서 10,000원이었던 게 9,7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9,700원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옆 동네 주식시장에서 강력하게 폭락이 예상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가 채권 시장이고요. 여기가 주식시장입니다. 자,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됐죠? 따라서 A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옆 동네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 수익률이 최소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 야, 지금 주식 싹 다 팔고 채권으로 가자. 근데 여기 채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냐? 내가 지금 채권을 왜 팔어? 너네들한테. 나 그냥 채권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손해보는 거 다 피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액면 이자율, 표면 이율을 나는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채권을 팔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웃돈을 줄 테니까 채권을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겠죠. 자, 그럼 좋아. 나는 A채권이 지금 미래수익이 1,500원이잖아요. 나 11,000원에 팔 건데 살 사람 있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손해볼 게 예상이 되니까 좀 더 웃돈을 줘서라도 9,700원짜리 A채권을 1,600원이나 1,700원에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주식시장 폭락이 예상되니까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가 똥값이 돼가고 있으니 조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채권에 투자해 놓는 게 이득인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채권을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금리가 인상돼서 내가 산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주변 상황에 따라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어 내가 산 채권 가격이 올라가도 주변 상황에 따라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내가 산 채권 가격은 금리가 인상되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채권 가격의 방향과 변동폭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버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4.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가 커진다. 자, 3번 내용에서 채권 투자는 향후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채권 투자는 향후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예상하여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는 만기에 따라 배가 됩니다. 자, 앞선 예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년 만기 5% 이율 액면가 만원 채권을 만원에 구매한 후 시장금리가 3%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300원 하락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의 만기가 1년이 아니라 3년인데 시장금리가 3% 상승했다면 채권 가격은 얼마나 하락할까요? 자, 계산식은 여기 보시면 제가 만기 3년으로 바꿔서 A채권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자, 3년 만기니까 미래수익은 A채권은 11,500원이고요. B채권은 미래수익이 12,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채권을 팔고 싶다면 9,100원에 팔 수밖에 없다. 즉 900원의 손실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만기가 1년이었을 때는 9,700원까지 하락을 하는데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면 9,100원까지 하락한다. 즉 금리 변동폭에다가 만기를 곱한 게 가격 변동폭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1년 만기 채권은 300원 이익을 보는 거고요. 3년 만기 채권은 3을 곱한 900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죠. 10년 만기로 생각을 하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 인하가 강력히 예상된다면 1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10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주식시장에 보면 곧버스, 인버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개인은 어떻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을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TS나 어플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 두 번째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상담받고 구매하는 것. 세 번째는 펀드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 중에 저자가 추천한 방법은 여기 2번의 방법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상담받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저자는 추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채권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만큼 개인 투자가 활발하지도 않고요. 투자 환경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리를 잘 굴려보면 저자가 말하지 못하는 꿀팁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은행, 증권사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채권 역시 누군가가 발행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개인들한테 다시 되팔 때는 수수료를 붙여서 팔겠죠. 즉 같은 채권인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면 더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형 유통사가 붙이는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백화점에서 확인해 본 후 인터넷에 검색해서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아서 어떤 상품이 매력적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HTS나 어플로 해당 채권을 매수하면 은행과 증권사가 매기는 수수료를 세이브할 수 있겠죠. 6. 물가 상승 위험을 피하면서도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 책에서는 물가 연동 국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해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채권으로 재경경제부가 매월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다. 한마디로 이 국채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자를 더 받는 채권이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테크용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자, 여러분들이 물가 연동 국채를 사는 방법은 여러분들 금융사 어플에서 물가라고 검색하시면 물가 연동 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물가 연동 국채는 상당히 거래량이 적고 종류도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 추천되는 것이 미국 물가 연동 국채 ETF인 팁스입니다. 자, 팁스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보통 경기 침체기에서 경기 부양기로 넘어가는 시점, 즉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사는 것이 좋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채권 투자는 지루하다? 천만의 말씀, 채권 투자의 위력.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라 함은 잃어도 적게 잃고 벌어도 적게 버는 그런 투자 대상입니다. 피터 린치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터 린치도 채권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한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이기 때문이죠. 채권의 매력은 상대적 이익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수익률이 4%밖에 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폭락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들 돈을 잃을 때 채권에 투자해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누린 셈입니다. 이것은 다음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보시면 현금과 채권과 주식의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현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0%죠. 자,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4.8%입니다.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보통 10.3%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자, 특징은 현금은 자산가치 변동이 없는 것 같아도 물가가 만약에 상승하고 있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라는 겁니다. 자, 채권은 특징이 변동성이 아주 작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죠. 자, 여기서 제가 사례 연구라고 해놨는데, 자, 채권은 1년 차에 1을 손해보고 2년 차에 2를 손해보고 3년 차에는 4를 벌고, 자, 4년 차, 5년 차에는 2, 1. 그리고 주식은 10 벌고 20 벌고 40 잃고 20 벌고 10 벌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현금만 보유했을 때 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땐 손해겠죠. 자, 채권만 보유했을 때는 자산이 4가 됩니다. 자, 여기랑 요 부분이 상계가 되죠. 자, 그래서 채권만 보유했을 때 자산은 4. 자, 주식만 보유했을 때는 마이너스 40과 양쪽에 20이 상계되고 요 10이 남네요. 주식만 보유했을 때 자산은 10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자, 베스트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요? 자, 1, 2년 차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3년 차에는 채권을 보유하고 4, 5년 차에는 주식을 보유하면 자산이 64가 됩니다. 즉, 주식만 보유하는 사람보다 3배 더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래서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에만 투자해도 안 되고 주식에만 투자해도 안 되고 이 주식과 채권을 넘나들 수 있어야 자신의 자산을 훨씬 더 뻥튀기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채권 투자의 위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40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로 이 채권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최악의 투자는 무슨 투자냐? 1, 2년 차에 채권을 보유했다가 3년 차에 주식을 보유했다가 4, 5년 차에 다시 채권을 보유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0 손해를 봅니다. 자, 이건 현금만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원금 보존이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완전히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투자 공부를 하지 않고 남들 따라서 투자하게 되면 타이밍이 꼬여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의 부연 설명을 제가 다음번 포인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 채권 투자의 관건은 타이밍이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겠지만 앞선 표에서 보셨듯이 채권 투자의 관건은 타이밍입니다. 주식시장의 버블, 과열이 낄 때, 즉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 타이밍에 피신처로 활용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지, 피한다에 있지 수익을 낸다에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에만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향후 금리의 움직임, 채권의 등급, 종류 등을 면밀히 따져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분들이라면 채권 공부에서 10%의 추가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주식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20에서 30%의 손실을 회피하고 회피해 있는 동안 40에서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찾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떤 채권에 투자하느냐 보다는 언제 채권에 투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아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거 국채 3년, 코세프 국고채 10년 등을 피난처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은 언제 투자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입부에 말씀드린 방법을 전제로 했을 때 주가가 한창 고점일 때가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3267을 찍었던 2021년 6월경이 채권 투자 적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식시장이 과열이었던 2021년 6월경에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갈아탔다면 수익률은 어땠을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작년 2021년 6월달에 코스피는 3267, 국채 3년의 주가는 11만 1147원이었습니다. 자, 2022년 6월 현재 코스피는 2685, 채권은 10만 6790원이죠. 자,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7.8%인데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9%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 정점에서 주식을 모두 팔고 채권을 갈아타도 일단 손해는 보긴 봤어요. 자, 하지만 코스피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3.9% 이익을 본 셈인 거죠. 이게 채권 투자의 매력입니다.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하지만 여기서 덤이 있죠. 채권의 확정된 이자는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아주 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남들이 다들 주식 산다고 그러고 삼성전자가 10만원 간다고 하고 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격을 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을 모두 팔고 채권으로 갈아탔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주식 수익률 아마 대부분이 마이너스일 건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손실로 편안하게 주식시장을 관망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손실난 주식을 지금 팔아서 채권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으실 건데요. 전 그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꼬여버리면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그냥 가만히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경거망동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강세장,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미리미리 채권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일시적으로 강세장의 형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려서 익절을 하신 후에 채권에 투자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투자 타이밍의 가장 훌륭한 신호등 금리.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금리는 물리학에서 중력과 마찬가지이다.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워렌 버핏의 말은 금리는 금융 분야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금리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평소 예금 금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라면 예금이나 대출 또는 국채금리 등 시장 금리 수준이 1%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할 때 앞으로 자신이 투자할 예금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조금 적어지는 것으로만 해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리 변화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하게 된다. 예컨대 금리가 6%에서 3%로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5%의 수익성을 가진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멈춰있던 수익성 6%의 탄광 사업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폐쇄되었던 탄광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배당률 5%의 주식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고 탄광이 열리고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 기업으로 많은 돈이 유입되고 더 많은 고용이 생기고
탄광촌도 형성되어 경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만약 금리가 3%에서 6%로 치솟는다면 임대수익 4%대의 부동산, 배당률 5%의 주식, 수익성 5%대의 사업, 탄광촌 운영 등의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것이며 기업으로 유입되는 돈이 줄어들고 고용 감소, 사업 및 탄광 등의 폐쇄 등으로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처럼 일정 기대 수익률을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는 금리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며 그 가치의 변화에 따라 시중자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이동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시중자금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앞에 나온 설명들을 정리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의 인상은 경제활동의 축소를 가져오고요. 그것이 곧 경기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을 쫓아서 투자 대상을 찾아간다는 건데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활동이 축소되는데 이 경제활동 축소란 무엇이냐? 바로 소비 감소와 생산 감소를 의미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 감소하고요. 주식, 부동산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의 마이너스 효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유동성이 감소하고 기업 생산이 감소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겠죠? 고용량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감소되고 축소돼서 경기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요. 경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 확대란 소비와 생산이 증가되는 걸 말합니다. 대출이 증가하고요. 주식과 부동산의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부의 플러스 효과, 자신의 자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요. 고용량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되게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1% 인상됐다, 1% 인하됐다,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듣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좋겠다, 어디에 지금 돈이 몰리겠다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료는 티스토리 블로그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멤버십 분들은 구글 전용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글로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0.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경기와 물가, 인플레이션, 정부 정책. 9번 포인트에서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다룰 내용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와 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면 금리와 주가는 하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꼭 암기해주세요. 자,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와 생산이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제품과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제품과 부동산,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이 가격의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제품과 부동산,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서 제품과 부동산, 원자재를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돈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경기가 상승하면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제품, 부동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즉 이게 물가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사람들이 미리미리 또 사두려고 하니까 돈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제품과 부동산, 원자재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돈을 공급하는, 빌려주는 측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이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정부는 확대 정책을 펴기로 결정합니다. 경기 부양책이죠. 자, 이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의 공급량을 늘립니다. 돈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돈의 공급을 더 해주는 겁니다. 자,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요. 제품, 부동산, 원자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 또한 계속 상승합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돈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다른 케이스입니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결정합니다. 물가 안정책입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와 생산을 위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소비 생산이 감소하고요. 제품, 부동산, 원자재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부동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안정화됩니다. 자, 결론은 경기와 물가의 상승이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금리가 가장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내용은 채권과 주식과의 관계인데 여기서도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채권과 주식의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채권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채권시장은 불황이고 채권시장이 불황이면 주식시장은 호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금리와 채권, 주식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이 상관관계의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즉 채권의 수익률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채권과 주식의 가격을 모두 상승시키므로 채권과 주식의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과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권과 주식의 변동성 차이 때문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도 금리가 인하된 만큼만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불이 붙어버리면 가격 상승에 한계가 없이 치솟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주식의 경우 PER 1000까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게 되죠. 결국 아무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재미없는 채권은 외면하고 돈은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떨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죠. 금리 인상은 소비와 생산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로서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이죠. 금리와의 관계로만 본다면 역시 채권과 주식의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역시 원인은 변동성에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 인상분만큼만 하락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끝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돈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12. 채권 투자와 워렌 버핏의 투자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채권의 개념, 채권, 금리, 경기, 주식시장의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채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버핏이라면 채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채권은 표면 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할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의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영향일 뿐이고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표면 이율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내가 받을 돈을 채권을 살 때 명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채권의 특성을 보이는 주식을 찾아 투자합니다. 버핏은 채권의 특성을 보이는 주식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부르고 그런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즉, 버핏은 주식을 살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한 주식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항상 내재 가치를 계산하여 그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여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은지 확인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다면 그 주식을 사는 것이죠. 결국 채권과 주식은 원리가 같은 겁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채권 같은 주식을 사는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3. 워렌 버핏은 왜 ROE를 중시하였나? 워렌 버핏이 ROE 15%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ROE가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ROE의 개념을 설명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ROE는 딱 한 문장만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ROE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기업의 순이익이 매년 복리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매월 혹은 매년 일정한 순이익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이익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순이익을 매년 복리로 꾸준히 증가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ROE가 매년 15% 이상 높게 유지되는 기업을 발견하신다면 그런 기업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5개년 ROE 값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도, 18, 19, 20, 21년도 ROE 자료입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왔고요.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15%를 넘겼으나 그 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도 ROE를 15% 이상의 수준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ROE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ROE 15% 이상을 꾸준히 넘기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의 5개년 ROE 자료를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15%가 요때 못 넘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1년도에 못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요때 못 넘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를 유지하기는커녕 아예 15% 다 이하죠. 자, 네이버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2019년도, 2개년도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LG 화학의 경우에는 21년도만 18%를 넘었지 나머지는 15% 미만이죠. 현대차는 7%도 못 넘습니다. 삼성 SDI도 거의 9%, 10% 아래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15%를 넘겼지 나머지 4개년은 15% 한참 못 미치죠. 결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15% 이상을 5년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ROE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시가총액 10위권 내의 기업이 이런 수준이면 ROE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외국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기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멤버십 발굴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ROE가 지금 보시면 19, 23, 25, 19 꾸준히 ROE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런 기업은 기업 역량만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10위권의 기업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기업이 여러분들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고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폭락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애플이나 코카콜라의 ROE는 어떨까요? 자, 애플의 ROE입니다. 자료는 초이스 스탁에서 가져왔고요. 자, ROE 보세요. 144, 75, 53, 48, 36, 35, 42, 32, 29. 장난 아니죠? 자, 코카콜라입니다. 44, 42, 48, 35. 요때는 좀 낮았네요. 5, 25, 27, 21, 26. 15는커녕 다 20을 넘습니다. 여기는 최소가 29예요. 어마어마하죠? 워렌 버핏이 괜히 이런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ROE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OE가 내재 가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이제 적정 주가 계산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14번 내용 보실게요. 워렌 버핏은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 워렌 버핏은 입버릇처럼 나는 항상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형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죠. 내가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채권이 미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이율이 딱 정해져 있는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을 버핏은 채권형 주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즉, 채권형 주식은 꾸준한 주식을 말하며 미래 이익, 미래의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ROE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은 미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즉, ROE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순이익이 복리로 늘어나는 기업이라는 거고요. 기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다.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미래 이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채권형 주식 체크리스트. 감사하게도 저자는 채권형 주식을 감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1. 경기 민감주 또는 경기 순환주는 제외한다. 자, 경기 민감주와 순환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꾸준하지가 못해요. 자, 경기 민감주는 건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정보기술, 전기전자, IT, 의류, 철강, 정유, 석유, 화학, 항공, 여행 등이 있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경기 비민감주, 채권형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꾸준함이 있다는 거고요. 음식료품, 제지업, 도소매업, 의약품, 통신, 에너지, 금융, 보험, 유통, 게임, 렌탈, 교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비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요. 제품의 가격이 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2. 대규모 설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가 드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워렌 버핏은 매출 증가가 빠르고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만 정작 돈은 많이 벌리지 않는 산업이 최악의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모토로라, 노키아, 도시바 등과 같이 한때 세계 최고로 구가하다가 지금은 쇠락의 길로 접어든 기업의 업종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경쟁 속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어떤 IT 기업도 대규모 연구비를 계속 투입하다 실패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런 기업은 채권형 기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음료회사, 수동면도기 회사, 캔디 회사, 과자 회사, 가구 할인점, 생활용품 회사, 화장품 회사, 속옷, 신용카드, 신문사와 같이 워렌 버핏이 주로 투자해온 채권형 주식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는 일이 없다며 저자는 향후 롯데제과나 농심과 같은 음식료 기업이 대규모의 설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로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크리스트 3. 내가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피터 린치는 자주 가는 백화점에서 아내와 딸이 자주 들르는 매장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고 버핏은 코카콜라, 시즈캔디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자는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크리스트 4. 과거 ROE 추이를 참고해 미래의 ROE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버핏은 ROE의 꾸준함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 ROE의 평균값과 최근 5년 ROE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최근 5년 평균 ROE가 과거 10년 평균 ROE보다 크다면 ROE가 유지되거나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16.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워렌 버핏의 내재가치 계산,
적정주가 계산을 따라해보자. 자, 워렌 버핏이 적정주가 구하기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책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1단계는 채권형 주식의 현재 주가와 순자산 가치를 확인. 2단계는 과거 ROE 추이를 통해 향후 10년 ROE를 추정. 3단계는 10년 후 예상되는 순자산 가치를 계산. 4단계는 10년 후 예상 순자산 가치를 목표 수익률의 10년 승수로 나눠 적정 주가를 구하고요. 5단계에서는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으면 매수. 여러분들 이 말 되게 어렵죠? 이거 손으로 계산하고 수동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서 여기 이렇게 엑셀로 자동으로 워렌 버핏식 적정 주가가 계산될 수 있도록 요 과정을 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자산, 발행주수, ROE는 여기에 네이버 금융을 참고하셔가지고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목표 수익률도 수동으로 넣고 배당도 네이버 금융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되거든요. 자, 순자산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자,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와서요.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으로 갑니다. 재무 분석에서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리시면 여기에 순자산 1, 2가 있는데요. 이 값 중에 여러분들 작은 것 쓰시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작은 값을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순자산 컨트롤 V를 해주는 겁니다. 들어가죠? 자, 발행주수는 어디에 있냐면 이 화면에서 처음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상장 주식수가 있는데 요거 더블 클릭해 지정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붙여놓고, 자, ROE는 어디에 있느냐? 자, ROE는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로 갑니다. 투자 지표로 가시면 수익성, 여기 수익성이 보이죠? 요거 누르시고 내리시면 여기 ROE 값이 나옵니다. 자, ROE 값 요렇게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커서 두시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쭈르륵 붙여 들어가지죠? 자, 목표 수익률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도 써놨거든요. 자, 수익률 10%가 안 나오는 종목에 투자하느니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내가 목표 수익률 10%, 매년 10%의 연평균 수익률을 거두겠다. 자, 배당까지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배당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현금 배당 수익률 2.16이 있죠?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2.16. 자, 그러면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됐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보려면 47,000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66,800원이에요. 따라서 워렌 버핏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워렌 버핏이라면 삼성전자에는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죠.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SK 하이닉스 검색을 해서요. 들어오셔서 자, 일단 순자산 먼저 해볼게요.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 재무 상태표에서 쭉 내려서 여기 있죠? 순자산. 이것 중에 작은 것 더블 클릭해서 영역 지정해서 컨트롤 C 해서 순자산 여기 넣어주고요. 발행 주수는 여기에 있다고 했죠? 여기 발행 주수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ROE는 투자 지표로 가서 수익성으로 가서 ROE 요거 3개 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붙여주시고, 자, 배당은 얼마 주나요? 배당은 1.44 넣어주시고, 자, 목표 수익률은 역시나 1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 주가는 107,000원이 나오죠? 현재가 107,000원.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기 쉽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가 적어주시고 목표 수익률 10%일 때 적정 주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판단하기 좋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15%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 그러면 69,000원. 자,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69,000원에 사시면
목표 수익률 15%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목표 수익률 20%로 하면 45,000원이죠. 자, SK 하이닉스가 45,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SK 하이닉스는 워렌 버핏이라면 지금 가격에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숙련이 되시면 상장 주식수를 바로 여기서 하고, 순자산은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에, 재무 상태표에, 순자산 요거 중에 작은 값 해서 넣어주시고, ROE는 투자지표 수익성 ROE 넣어주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값이 튀었어요. 원래 네이버의 ROE가 15%에서 18%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106이란 말이죠. 자, 그럼 보수적으로 한 15 정도 그냥 넣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고 배당은 얼마나 주죠? 배당 0.18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197,000원이 됩니다. 자, 현재가가 지금 287,500원이죠. 워렌 버핏식 적정주가 계산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현재가는 너무 비쌉니다. 따라서 패스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ROE가 15%를 계속 넘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당히 친숙히 잘 알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가는 19,600원입니다. 그리고 발행 상장 주식으로 써주죠. 순자산을 보겠습니다. 쏘고 ROE를 주죠. 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로 하겠습니다. 배당은 이 기업이 안 줍니다. 이 기업은 0%. 자,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았을 때 적정 주가는 33,000원입니다. 자, 현재가 19,600원이니까 지금 목표 수익률 10%로 계산을 해도 현재가가 엄청 저렴하죠. 자, 목표 수익률을 15%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1,000원이에요. 21,000원. 자, 그래도 현재가가 낮죠. 자, 지금 19,600원에 사면 목표 수익률을 연평균 15%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 수익률 20%로 했을 때는 13,000원이 되니까 현재가보다 지금 적정 주가가 낮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훌륭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제가 써놨죠. 해당 적정 주가는 참고만 할 것.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으로 어떤 투자 대상, 후보 기업들을 걸러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책에서 나왔던 농심을 한번 볼까요? 농심. 자, 농심의 현재가는 278,500원이죠? 278,500원. 하지만 목표 수익률 10%로 했을 때 적정 주가는 195,000원이므로 농심에 투자할 바에는 S&P 500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투자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 제가 부자회사원 네이버 카페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분들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 멤버십 전용 자료실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런 책을 접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과 참으로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오늘 영상에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채권과 관련된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사서 보유하시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세계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긴 영상임에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부자가 될 자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